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어둑어둑한 새벽빛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어느 양반집 대문 앞이 난리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양 땅에서 알아주는 만석군 최부자 댁이었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여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여인은 소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서 대문을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그 목소리에 듣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이었지요. 허나 대문 안쪽에 서 있는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최부자의 외동아들 최도령이었습니다. 그는 갓도 쓰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싸늘한 눈빛으로 여인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당장 썩 꺼지거라. 서방님, 이 야밤에 제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한 번만 거두어 주십시오. 듣기 싫다.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최도령은 매몰차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여인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던지 동네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숨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이 소란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아이고, 또 시작이구먼. 저 집 도련님이 또 신부를 쫓아냈어. 벌써 세 번째 아닌가. 도대체 신방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멀쩡한 처자들이 저리 쫓겨난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첫날 밤만 치르면 저리 내치더니 기어이 세 번째 부인까지 적골을 만드는구먼.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려왔으나 최도령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방금 쫓겨난 여인은 최도령의 세 번째 신부 은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효심 깊기로 소문난 처자였지요. 그런 귀한 처자를 하룻밤 노리게 삼듯 취하고는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사람들은 최도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놈 저거 사람 탈을 쓴 귀신이야. 여인네 피를 말려 죽이는 망나니가 따로 없네. 최부자댁 마당에는 침울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집안 하인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만 볼 뿐이었지요.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최부자 내외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는 말이 절로 나올 법도 하지요.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기어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대체 그 처자가 어디가 부족해서 또 내쫓았단 말이냐. 아버지가 호통을 쳤지만 최도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툇마루에 걸터앉아 심드렁한 표정으로 귀를 후비적거렸지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어찌합니까?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억지로 데리고 살겠습니까? 뭐라? 이놈이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 아버지, 그만두십시오. 제 팔자가 이런 걸 누굴 탓합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놈입니다. 최도령은 뻔뻔하게 대꾸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마당에 남겨진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땅이 꺼져라 울려 퍼졌지요. 착해 빠진 녀석이 어쩌다 저 모양이 되었는고. 최도령은 이미 첫 번째 부인 오기, 두 번째 부인 정희까지 하룻밤을 보내고 쫓아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괴이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최도령네 신방에 귀신이 산다네. 무슨 귀신? 처녀 귀신이 붙어서 새 신부가 들어오면 질투가 나서 도련님 눈을 뒤집히게 만든다는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하던 사람이 신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저리 돌변할 수 있겠나? 에이, 나는 다르게 들었네. 도련님이 사실은 남자가 구실을 못한다더군. 그래서 신부들이 그걸 알까봐 미리 쫓아내는 거라던데. 이제 최도령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천하의 잡놈, 폐류나 망나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 자식이니 앞에서는 굽신거려도 뒤에서는 모두가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도령이 마당 평상에 누워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죄인 최관은 썩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우르르 몰려들어온 포졸들은 다짜고짜 최도령을 포위했습니다. 잠이 덜 깬 최도령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지요. 이게 무슨 행패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관아 놈들이 함부로 들어와. 네 놈이 누군 줄 아니까 온 것이다. 역적모의를 한 대역 죄인을 잡으러 왔다. 뭐라? 내가 역적모의를 했다고? 최도령은 귀를 의심했지요. 남봉꾼 소리에 이제 역적이라니. 최도령도 상상하지 못한 죄목이었습니다. 이놈들이 미쳤느냐? 내가 무슨 역모를 꾸몄다고 이 난리야. 닥쳐라. 네 놈 사랑방에서 역적들과 주고받은 경문이 나왔고 역모 자금 장부가 발견되었다. 증거가 차고 넘치거늘 어디서 발뺌이냐? 포졸들은 최도령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를 짐승처럼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양팔이 뒤로 꺾이고 무릎이 꿇려졌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부자 내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으나 서슬퍼런 창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최도령은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 되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듯 쑥덕거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여인네 셋을 그렇게 쫓아내더니 알고 보니 역적이었구먼. 그렇고 말고. 인륜을 저버린 놈이 충효를 알 리가 있나? 저놈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 그동안 쌓아온 악명 탓에 누구 하나 최도령의 결백을 믿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도령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사또는 이미 최도령을 죄인 보듯 하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최도령을 내려다보는 사또의 눈빛이 매서웠지요. 사또 옆에는 박아전이란 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최도령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최관은 듣거라. 네 놈이 역적의 무리와 내통하여 도성 내에 불을 지르고 거를 침범하려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네 놈의 사랑방에서 나온 이 경문이 그 증거다. 이래도 부인하겠느냐? 사또가 증거물을 바닥에 내던지며 호통쳤습니다. 최도령은 억울함에 몸부림쳤지요.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제가 3번이나 장가를 갔다고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요. 저는 나라를 팔아먹을 배짱은 없는 놈입니다. 저 경문은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둔 것입니다. 허허,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놈이 여인 셋을 줄줄이 내쫓을 때부터 알아봤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패륜을 저지르겠느냐? 필시 마음속에 흉악한 짐승이 들어앉았으니 역모 또한 꾸미고도 남을 놈이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이미 세상은 그를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밤새 옥에 갇힌 최도령은 다시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망나니 최도령의 최후를 지켜보려는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사또는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죄인 최관은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가 명백하고 그 죄질이 실로 중하다. 이에 본관은 죄인에게 참수형을 언도하느니. 사또의 입에서 참수형이라는 말이 떨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관아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났지요.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웬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도 포졸들도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있던 최도령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누구야? 세상에, 저 여자들은 설마?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3명의 여인. 그들은 다름 아닌 최도령에게 쫓겨났던 3명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부 오기가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두 번째 신부 정희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어제 새벽에 쫓겨났던 세 번째 신부 은설이까지. 세 여인은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혈맹이라도 맺은 듯 결의에 찬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이게 무슨 병고냐? 죄인을 처단하려는 신성한 재판장에 감히 계집들이 난입하다니. 사또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새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앞으로 나서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형 집행을 멈추십시오.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니년들은 최가 놈에게 소방맞고 쫓겨난 여인들이 아니더냐? 원한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냐?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원한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도련님은 저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자입니다. 새 여인의 외침이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포승줄에 묶인 최도령은 멍하니 그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도령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한 눈치였지요. 새 여인은 최도령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도대체 최도령의 신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쫓겨난 여인들이 이리도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 바로 첫째 부인 오기의 사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최도령이 첫 번째 장가를 들던 날이었습니다. 신부는 이웃 마을에서 곱기로 소문난 김진사 댁의 셋째 딸 오기였습니다.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 쓴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사람들은 선녀가 강림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혼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깊은 밤. 신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촛불 하나가 일렁이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최도령은 조심스럽게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신부와의 첫 신혼밤이었으니까요. 부인, 밤이 깊었소. 긴장이 많이 되시는가 보구려. 최도령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허나 신부 오기는 대답이 없었지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그저 수줍음이 많아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이리 고개를 좀 들어보시오. 내 부인의 고운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소만. 최도령이 손을 뻗어 오기의 손을 살포시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오기는 불에라도 데인 것처럼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가 그리도 무섭소? 아닙니다. 그저 송구하옵니다, 서방님. 오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슬그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도령은 멋쩍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 끝을 만지던 최도령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새하얀 손가락 끝에 씻어도 지워지지 않은 거뭇한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손에 먹물이 묻었구려. 최도령의 물음에 오기는 황급히 손을 빼내려 했으나 최도령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기의 검지 손가락에 깊게 베어든 그 먹물 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부인, 이 자국 혹시 문서에 지장을 찍은 것이오? 최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도령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요. 코올릭의 어린 시절 친형제처럼 지내던 몸종 돌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쇠가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돌쇠의 손가락에도 이와 비슷한 시커먼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도련님, 저는 갑니다요. 부디 강건하십시오. 울면서 끌려가던 돌쇠. 알고 보니 흉년으로 집안이 망해 돌쇠가 자신의 몸을 다른 집의 노비로 팔아넘기는 문서에 지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최도령은 어린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비정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곱게 단장한 새 신부의 손에서 그 끔찍한 기억의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해보시오. 이게 무슨 자국이오? 김진사 댁은 꽤 넉넉한 형편이라 들었는데 귀한 따님 손에 왜 이런 것이 묻어있단 말이오? 오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치맛자락을 적셨지요. 어서 말을 해보시오. 어찌 부인 손에 이런 것이 묻어있단 말이오?
최도령이 재차 물어보자 오기는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비가 진 빚 때문입니다. 빚이라고 하였소? 지난 흉년에 가세가 기울어 쌀독이 비었는데 아비가 노른 빚까지 지는 바람에 저를 이댁에 팔아넘기다시피 시집 보낸 것입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였지요. 오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양반가였으나 속은 골물대로 골마 딸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셈이었지요. 최도령 댁에서 보낸 예단비와 혼수 비용을 몽땅 빚 갚는 데 쓰고 딸을 온양값에 넘기듯 보낸 것이지요. 오기는 이 혼인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판 대가로 가족을 살리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이댁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몸종처럼 부려주시옵소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오기는 바들바들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아비의 사랑을 받을 아내가 아니라 돈 주고 사온 물건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최도령은 돌쇠가 팔려간 그날의 슬픔이 되살아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돈 몇 푼의 딸을 팔아넘긴 그 아비에 대한 분노까지 폭발했지요. 이 여인을 내 평생 죄인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내 옆에 두면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을 팔려온 물건이라 여기며 숨죽여 살겠지. 돌쇠처럼 말이야. 최도령은 이 가여운 여인을 옥죄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혼인을 취소해야 했고 결국에는 자신이 악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오기가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앞에 놓인 초래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지요. 에이, 재수 없어.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오기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신랑은 온데간데 없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봉꾼이 서 있었지요. 최도령은 짐짓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오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기분 잡쳤네. 신부 얼굴이 이게 뭐야? 초상집에 왔어? 왜 질질 짜고 난리야? 서방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안 그래도 중매쟁이 말만 믿고 데려왔더니 얼굴이 영 내 취향이 아니구먼. 어디서 이런 복도 없는 상을 들이밀어. 최도령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서 자고 있던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뛰어왔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첫날 밤부터 아주 재수가 옴붙었어. 여봐라. 당장 술이나 가져오거라. 내 오늘 밤은 술이나 퍼마시다 잘난다. 최도령은 오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방 안 구석에 쪼그려 앉은 오기는 영문을 몰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최도령은 흘끔 방문 틈으로 보이는 오기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될 테니 차라리 나를 욕하고 원망하며 맘 편히 떠나시오. 다음 날 아침 최도령은 해가 뜨자마자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내보내. 당장 내보내라니까. 어디서 저런 계집을 데려와서 사람을 피곤하게 해. 나는 저런 계집이랑은 하루도 못 산다. 결국 오기는 그렇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최도령은 대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서야 몰래 자신의 신복인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너 지금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저 부인을 뒤따라 가거라. 가서 이것을 전하거라. 최도령이 품에서 꺼낸 것은 묵직한 돈주머니와 문서였습니다. 마당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 돈으로 빚부터 갚고 문서에 적혀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일러라. 그곳에 가면 삭바느질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다시는 빚 때문에 팔려가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라. 마당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최도령은 담벼락 너머로 멀어져 가는 오기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어린 시절 돌쇠를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을 이렇게라도 씻어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오. 다시는 돈 때문에 울지 마시오. 그렇게 최도령의 첫 번째 파혼이 막을 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첫날 밤에 신부 쫓아낸 미친놈이라 욕했지요. 하지만 최도령은 오기가 욕을 먹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부인 오기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최도령의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멀쩡한 며느리를 하룻밤 만에 내쫓았으니 동네방네 망신살이 뻗친 것이었지요. 최부자 내외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최도령은 태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히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랑방에서 부채질이나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놈,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아버지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쳐도 최도령은 능청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인연이 아닌 걸 어찌합니까? 억지로 살다가는 사달이 날 텐데 일찍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요. 무엇이라?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단 말이냐? 친척 어른들도 혀를 찼지만 최도령의 속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기가 무사히 빚을 갚고 삭바느질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지언정 한 여인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최부자 내외는 또다시 혼처를 구해왔습니다. 이진사댁 여식 정인이라. 한양 도성 안에서도 뼈대 잇기로 소문난 명문가 집안이지. 정인은 인물도 좋고 행실도 바르다고 소문이 자자하단다. 이 정도면 너와의 인연이 맞겠지. 최도령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진작에 그렇게 고운 처자와 만나게 해주셔야지요. 선행을 베푼 덕분일까요? 최도령은 정희와의 혼인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최도령이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헌데 신방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마치 한겨울 서리발이 내린 듯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인, 나왔소. 최도령이 인기척을 냈지만 신부 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그녀의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최도령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부인? 최도령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날카롭게 갈린 비녀였지요. 오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자결할 것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서슬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내 잡아먹으러 온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비녀를 들고 그러시오. 말로 합시다. 최도령이 손을 들어 달래려 했지만 정희는 비녀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하얀 목덜미에 붉은 생채기가 날 정도였지요. 저는 도련님의 부인이 될 수 없는 몸입니다. 정조를 잃은 여인이 어찌 다른 사내를 모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죽어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방금 정조를 잃었다고 하였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오. 최도령의 물음에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헝겊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최도령이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투박한 나무 가락지 하나와 꼬깃꼬깃한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을 펼쳐든 최도령은 글을 읽어 내려가다 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모합니다, 아기씨. 이놈이 천한 신분이라 감히 넘볼 수 없으나 제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사내의 연서였습니다. 최도령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였지요. 이 서찰의 주인이 누구시오? 제 집안의 머슴인 은석입니다. 머슴이라고 하였소?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정을 통했단 말이오? 최도령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희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마음이 가는 것을 어찌합니까? 어릴 적부터 저를 업어 키워준 사람입니다. 신부는 천하여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운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억지로 이곳에 시집 보내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정희의 고백은 절절했습니다.
부모의 강요로 억지로 혼례를 치렀으나 마음은 정인에게 가 있으니 차라리 죽음으로 사랑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지요. 최도령은 바닥에 놓인 나무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깎고 또 깎아 정성스레 만든 티가 역력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이라니. 최도령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최도령은 평생 돈과 가문에 얽매여 진정한 연모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려는 정의 앞에서 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하단 말이냐. 첫 번째는 돈이 원수더니 이번에는 사랑이 원수로구나. 최도령은 정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억지로 취한다면 정말로 혀를 깨물고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평생을 껍데기뿐인 아내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불여사를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낭자, 그 비녀 이리 내놓으시오. 최도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싫습니다. 다가오시면 자결할 것입니다. 내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중하겠소? 최도령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비녀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가락지를 다시 쥐어주었지요. 이 가락지 주인에게 가시오. 방금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가서 그놈이랑 도망쳐서 살란 말이오. 여기서 이러고 죽으면 그 머슴 놈은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혀 어찌 살겠소.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최도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람처럼 말이지요. 내가 미친 망나니가 되어야 낭자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오.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으시오. 최도령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초래상을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기분 잡쳤네. 신부 얼굴이 이게 뭐야? 뭐가 이리 뻣뻣해? 최도령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당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저런 목석 같은 여인을 데려왔어? 얼굴이 반반하면 뭐해? 눈초리가 저렇게 매서워서야 어디 무서워서 한 입을 덮고 자겠나? 초상집 귀신이 붙었나? 왜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에이, 재수 없어. 정희는 최도령의 뜻을 알아차리고 바닥에 엎드려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도령은 씩씩거리며 신방을 뛰쳐나와 버렸지요. 두 번째 혼인 첫날 밤도 그렇게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령은 첫 번째 오기 때처럼 표독스러운 얼굴로 정희를 내쫓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저런 여인과 단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아. 정희는 쫓겨나는 와중에도 최도령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최도령은 눈을 찡긋 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손짓을 했지요. 정희가 울며불며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최도령은 짐짓 화난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최도령이 어젯밤에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쫓겨나거든 아랫마을 주막으로 가시오. 마당새가 노잣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그걸 챙겨서 멀리 떠나시오. 서찰은 내가 직접 보낼 터이니 걱정 마시구려. 주막에서 기다리던 정희는 최도령이 직접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새 이놈이 바빠서 내가 직접 왔구려. 도련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오. 시장할 텐데 국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오. 여기 노잣돈 받으시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노잣돈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지요. 그럼 어여 가시오. 은석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소. 도련님,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옵니다. 정희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루터로 달렸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요.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멀리 나루터에서 지켜보는 최도령이 보였습니다.
둘이 잘 만났구나. 부디 행복하시오. 정희와 은석은 나루터에서 지켜보는 최도령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최도령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도령의 집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마저 쫓아냈으니 이제 최도령의 악명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다 못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놈 저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색광이야, 색광. 여자를 밝히다 못해 실증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희대의 남봉꾼이었어.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지. 양반 가문 자식이 어찌 저리도 천박할꼬. 세상은 최도령을 색광이라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여인을 탐하다 버리는 파렴치한이라고 매도했지요. 하지만 최도령은 그저 허어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맘껏 욕하거라. 내 한 몸 욕먹어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렸으니 이 얼마나 남는 장사냐. 이건 서당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최도령은 아무도 없는 사랑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 맛은 쌉싸름하였으나 뿌듯함이 차올랐지요. 그렇게 두 번째 부인 정희마저 떠나보내니 이제 한양 바닥에서는 망나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만석군 아버지의 명성이 있어 또 다른 혼처가 들어왔지요. 이번이 마지막이니라. 이번에도 내쫓으면 너도 나도 혀 깨물고 죽자꾸나. 이번에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 은설이라는 처자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 효심만큼은 하늘을 찌른다고 소문난 효녀였지요. 최도령은 내심 의아했습니다. 내 소문을 다 들었을 텐데. 하룻밤 만에 소방 맞고 쫓겨난 여인이 벌써 2명인데. 나 같은 놈에게 시집을 오겠단 말인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양반가의 체면보다 먹고 사는 게 급한 처지라면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최도령은 이번에야말로 평범한 지아비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하기 바빴지요. 신부가 불쌍하네, 불쌍해. 또 하루 만에 쫓겨날 게 불보듯 뻔한데. 아무리 돈이 급해도 저런 망나니 놈한테 시집을 가다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최도령은 애써 무시했지요. 그렇게 어둠이 내리고 다시 신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도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는 단아한 모습의 은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수수한 매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지요. 부인, 나왔소. 긴장하지 마시오. 내 밖에서는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부인에게만은 다정하고 싶소. 최도령은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은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최도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부인? 죽을 죄라고 하였소? 은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내치셔도 좋습니다. 아니, 내일 날이 밝으면 저를 쫓아내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서방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딱 한 양만, 약값 한 양만 적선해 주십시오. 한 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여? 은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병석에 누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원 말로는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른 척하고 쌀독은 빈지 오래라. 서방님 댁에 시집가면 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염치 불구하고 왔습니다. 최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은설이 왜 시집을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자신이 소방 맞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어가는 어머니 약값을 구하기 위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계속해서 애원했지요. 제 몸은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소방 맞은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좋습니다. 그저 어미 약 한 첩만 지어드릴 수 있게
약만 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은설의 절박한 목소리에 최도령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만 받고 사는 불효자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모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내 팔자야. 돈에, 사랑에, 이번에는 효심이네. 아무래도 이번 생에 혼인은 불가한 모양일세. 최도령은 은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곁에 둔다면 어찌 될까? 최부자댁 며느리가 되면 끼니 걱정은 없겠지요. 하지만 병든 친정어머니는 어찌할까요? 출가외인이 된 몸으로 시집살이하며 병든 친정어머니를 수발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깐깐하신 부모님이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는 것을 두고 볼 리도 없었지요. 몸은 편할지언정 마음은 병들어가는 어머니 생각에 까맣게 타들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살라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최도령은 다시 결심했습니다. 은설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신이 천하의 몹쓸 놈이 되어야 했지요. 부인, 고개를 드시오. 최도령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은설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최도령은 짐짓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재수없게 돈 타령이야. 최도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초래상을 걷어찼습니다. 은설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요. 안 그래도 흉흉한 소문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곡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에이, 밥맛 떨어져. 최도령은 방문을 벌컥 열고 마당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술상 봐오너라. 내 오늘 밤은 술이나 마셔야겠다. 내일 날 박는 대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으니. 최도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툇마루로 나가버렸습니다. 은설은 방 안에 홀로 남겨져 소리 죽여 울었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은설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최도령은 매몰차게 문을 닫아 걸었지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대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은설은 절망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약값은커녕 소박 맞은 여인이 되어 쫓겨났으니 이제 어미를 어찌 살려야 할까요? 그때 대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마당쇠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마당쇠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은설에게 재빨리 다가와 보찜 하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설이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와 약재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약을 지어드리시오. 장터 뒤편에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으니 잘 모시고 사시오. 당분간 먹을 쌀과 반찬거리도 그 집에 들여놓았소. 효도하며 잘 사시오. 똑똑히 기억하시오. 낭자는 그저 아무런 죄도 없이 쫓겨난 것뿐이오. 은설은 그제야 최도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대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대문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도련님, 이 미천한 것을 살려주셨군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은설은 가슴에 보찜을 꼭 껴안고 일어섰습니다. 대문 너머에 있을 최도령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신부 은설마저 떠나보내고 최도령은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내놓은 자식이 되었고 밖에서는 천하의 페류나가 되었지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최도령의 그림자가 촛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난 끝났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나 혼자 욕먹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최도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술을 삼켰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새 여인을 살렸다는 따스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비난을 받던 최도령이 이제는 역적이라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박맞은 3명의 여인이 최도령을 구하고자 나타난 것이지요. 첫 번째 부인 옥이, 두 번째 부인 정이, 세 번째 부인 은설이까지.
서로 손을 꼭 잡은 세 여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 집행을 멈추십시오. 도련님은 죄가 없습니다. 오기의 외침에 관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기가 막혀서 웃음을 지었지요. 이것들이 단체로 실성을 하였나.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죄가 없다니. 내 너희들의 처지를 보아 물러가게 할 테니 당장 썩어지거라. 사또가 호통을 쳤지만 오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지요. 사또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도련님이 갚아주신 제 친정 아비의 빚 문서입니다. 빚 문서라고 하였는가? 그런데 그것이 이 영모 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빌려준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사또가 눈짓을 하자 이방이 문서를 받아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던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은 박아전 니놈의 도장이 아니냐? 사또의 말에 박아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아전은 뒤로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양민들을 수탈하고 장부를 조작해 재산을 불려온 탐관오리였습니다. 박아전이 제 아비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씌워 집안을 망하게 했습니다. 도련님은 대신 빚을 갚아주셨고 제가 다시는 팔려가지 않도록 살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영모를 꾸밀 리가 없습니다. 오기의 당찬 변론에 구경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란 말이야? 쫓아낸 줄 알았더니 빚을 대신 갚아줬다고?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박아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리. 저 계집의 말은 모함입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돈놀이를 좀 했다 한들 그게 최도령의 영모 죄와 무슨 상관입니까? 영모 증거는 저기 저 경문입니다. 박아전이 삿대질을 하며 발악을 했지요. 바로 그때 두 번째 부인 정희가 앞으로 나섰지요. 곁에는 듬직한 사내 바로 정희의 정인인 은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영모를 모의했다는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또는 혀를 차며 대답했지요. 지난달 보름미시다. 최가가 역적들과 사랑방에 모여 거사를 도모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지난달 보름 미시라면 도련님은 역적들과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그걸 어찌 아느냐? 그 시각 도련님은 저와 함께 계셨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이 사람을 도피시키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노잣돈을 주시기 위해 주막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정희는 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최도령이 은석에게 대신 보내준 서찰이었습니다. 이 서찰을 보십시오. 도련님이 대신 보내주시면서 쓴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사또가 서찰을 받아 확인해 보니 그날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서찰을 보내주시고 도련님은 저희가 나루터에서 배를 탈 때까지 지켜봐 주셨습니다. 정희의 말에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사랑방에서 역적들과 모의를 했다는 그 시각에 최도령은 나루터에서 정희 부부를 배웅하고 있었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영모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 최도령이 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와줬다는 거야?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야? 박아전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지요. 세 번째 부인 은설이 허리춤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사또나리, 이 엽전들을 봐주십시오.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그저 엽전 꾸러미가 아니냐? 이 엽전 꾸러미의 매듭을 봐주십시오. 도련님이 저에게 약값으로 주신 돈입니다. 사또와 사람들이 엽전 꾸러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설이 내놓은 엽전 꾸러미는 독특하게도 끈을 열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묶은 아주 특이한 매듭이었지요. 도련님은 평소 돈을 묶을 때 잘 풀리지 않도록 꼭 이런 특이한 십자 매듭을 사용하신다 들었습니다. 은설의 말에 최도령 집안의 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령만이 기억하고 싶다면서 특이하게 매듭을 묶은 것입니다. 은설은 눈을 부릅뜨고 박아전이 증거로 제출한 영모 자금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헌데 저기 박아전이 영모 자금이라며 가져온 돈 뭉치를 보십시오. 매듭이 어떻습니까? 사또가 급히 증거물로 압수된 돈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 매듭이 아닌 흔해 빠진 일자 매듭으로 대충 묶인 엽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듭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자 매듭부터 시작해서 대충 묶인 것도 보입니다. 저 돈이 급조된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급하게 돈을 끌어모아 도련님을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은설의 예리한 지적에 박아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는 박아전을 노려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박아전, 저놈은 저희 친척 집에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박아전이 제 친척들을 찾아가 빚을 탕감해 줄 테니 도련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게 되면 그중 일부를 떼어주겠다고 회유까지 하였습니다. 제 친척들이 이를 거절하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도련님 사랑방에 있는 경문도 박아전이 협박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은설의 폭로에 관아 마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모 누명이 아니라 한 양반가를 몰락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탐관오리의 추악한 범죄였지요.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을 보았나? 박아전 저놈이 범인이었어. 최도령을 죽이고 재산을 꿀꺽하려고 말이야. 분노한 백성들이 박아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박아전의 꿰매 넘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일 뻔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여봐라. 당장 저 박아전 놈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박아전을 덮쳤습니다. 박아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이미 늦었지요. 사또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미쳤었나 봅니다. 닥쳐라. 니놈이 사리사욕을 채우려 무고한 일을 역적으로 몰고 국법을 우롱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당장 저놈을 하옥하라.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박아전이 질질 끌려나가자 관아 마당에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또는 최도령에게 다가가 직접 포승주를 풀어주었습니다. 내 자네를 오해하여 큰 실수를 범했네. 면목이 없네. 아닙니다, 사또 나리.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풀려난 최도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나 최도령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최도령은 자신을 구하러 온 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여인은 눈물이 글썽한 채 최도령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요. 도련님, 고생하셨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도령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구원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새 여인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최도령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수소문하여 만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최도령을 살리기 위해 각자 가지고 있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최도령의 구원으로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새 여인의 지혜와 용기가 최도령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것이지요. 백성들은 최도령 앞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저희가 눈이 멀어 생부를 몰라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 탓이요. 내가 처신을 잘못하여 벌어진 일이니 고개를 드시오. 최도령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와 포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최도령은 자신을 애워싼 인파를 해치고 새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최도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낭자들이 정말 고생 많았소. 나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할 뻔했구려. 최도령의 말에 맏언니 격인 오기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당치도 않습니다.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련님이 저희를 살리셨는데 저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희가 거들자 막내 은설도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도련님이 관아에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을 구하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요. 다행히 언니들이 흔쾌히 나서주셔서 이렇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허허, 그랬구려. 낭자들이 나를 살린게요. 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최도령은 새 여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군의 도련님이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최도령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지요. 주막과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온통 최도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도령을 망나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 조선의 마지막 의인이라 불렸습니다. 최부자 내외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집안 망신시킨다며 구박받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가문의 자랑이 된 것이지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이 그랬을 때는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지. 암 그렇고 말고. 아버지는 겉으로는 화를 내셨으나 최도령에게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로 번질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어머니는 이제 최도령을 볼 때마다 엉덩이를 두들기며 조아라 했습니다. 이제 최도령의 이야기는 궁궐에도 전해졌습니다. 정사를 돌보던 임금은 내관을 통해 최도령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요. 조선 땅에 그런 의인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내 여태껏 수많은 책을 읽어보았으나 이토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는 처음이로다. 자신의 이름을 버려가며 힘없는 백성을 구하고 위기에 처해서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임금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최도령을 골로 들이라 하라. 내 친히 그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최도령은 금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입궐했습니다. 한양 궁궐에 도착한 최도령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용상에서 내려와 최도령의 손을 잡았지요. 그대가 바로 최도령인가? 고개를 들어보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최도령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임금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노라. 3번이나 자신의 혼사를 망쳐가며 여인들을 구했다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요즘 세상에 자기 이속 챙기기에 급급한 자들 뿐인데 그대 같은 의인이 있어 과인이 참으로 든든하다. 임금님은 최도령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생김새도 훤칠하니 잘생겼고 눈빛 또한 맑고 깊은 것이 영락없는 인재였습니다. 헌데 이제는 진짜 장가를 가야지. 최도령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번이나 장가를 갔다가 다 깨졌으니 실질적으로는 호랍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 막내딸 연하가 혼기가 찼으나 아직 마땅한 배필을 찾지 못하고 있었네. 그대라면 내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사위가 되어주겠는가. 최도령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금님의 사위 부마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던 가문의 영광이었지요. 전하, 이 미천한 놈에게는 과분하옵니다. 과분하지 않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왕족 못지않으니 자격은 충분하다. 어명이다. 거절하지 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최도령과 공주의 국혼이 결정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걸 안은 오색 찬란한 깃발과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수많은 문무백관과 하객들이 모여 최도령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그리고 그 하객들 틈에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옥이, 정이, 은설이었습니다. 세 여인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최도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오늘따라 정말 환하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공주님과 서신이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 도련님이 행복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새 여인은 진심으로 최도령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최도령도 새 여인을 발견하고는 눈인사를 건넸지요. 고맙소. 다 낭자들 덕분이요. 최도령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새 여인은 찰떡같이 알아들었지요. 그렇게 혼례가 시작되자 공주가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최도령은 공주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따스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공주가 살포시 고개를 들어 최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문대로 꽃처럼 고운 자태였지요. 그런데 공주가 하는 말에 최도령은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 뭐예요. 서방님, 저는 소방 맞을 이유가 없겠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 손을 놓지 않으리다. 맹자는 사내 대장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귀불능 부유함과 귀함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불능 가난과 비천함이 나를 바꾸지 못하며 위무불능 위엄과 무력으로 나를 꺾지 못한다. 자신의 비난을 감수하며 흔들리지 않은 사내 대장부 최도령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